호남권은 아무래도 지난번 목포죠. 총선 때 네.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네. 뭐 23석 정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3석. 그리고 당시는 새누리당, 네. 이정현, 정운천 두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뀌겠죠. 이번에는 민주당 싹쓸이, 민생당, 네. 여기서 뭐 잘해봤자 한 두서너 석?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상은. 가장 큰 그래서 변화가 국민의당이 전혀 후보자를 안 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국민의당으로 당선됐던 인물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몇몇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데 공천을 또 못 받은 일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워낙 지금 민주당 문재인 바람이 부니까 그게 박지원, 천정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동영, 박주선 이런 중진들이 있는데 김동철도 있죠. 김동철 네. 다 지금 이낙연 파리 내가 호남 네. 대통령 만들겠다. 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TV 토론 있을 때 통합당 가장 많이 깰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대선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생당인지 민주당인지 모를 정도예요. 한 글자만 다른 거죠. 예, 아니, 그러네요. 실제로 오죽하면 지금은 민생당이 아니지만 과거에 바른미래당 네, 출신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면 다들 선거 구호가 그겁니다. 당선되면 민주당 갑니다. 이거 갑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그런 것 예상을 같습니다. 하고 있죠. 우리가.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영남권 아니겠습니까? 네. TK, PK라고 여기에서 과연 또 얼만큼 통합당이 의석을 확보를 하느냐. 지난번에는 PK, TK가 에서 한 10곳 정도를 그렇죠. 잃었습니다. 네. 일반 울산도 국민들은 있죠. 네. 그때 새누리당이 석권한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낙동강 벨트가 작동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한 10석 정도 잃었어요.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 그리고 대구에서 2석, 김부겸하고 홍일학. 근데 이번에 이 10석을 찾아오느냐. 네. 또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처럼 참패를 하지 않고 6대4 정도만 해도 거기서 한 15석을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 호남에서 뺏긴 의석을 찾아올 경우 일당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는데 지금 TK는 25석 아닙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무소속 변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있습니다. 무소속 변수가 있고요. 저기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지역은 역시 수성갑으로 봐야 되죠. 예. 또 수성 어디고 수성에 모든 지금 관심이 모여 있어요. 대구는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독을 또 들이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수성인데 수성갑은 김부겸, 그다음에 주호영, 그다음에 수성을은 홍준표 무소속 후보의 또 파괴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지금 막상막합니다 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네. 근데 여기는 역시 인물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 성향이 그렇죠. 아주 보수의 성지랄까 뭐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하고 또 달라요. 지방선거 때는 아주 민주당 바람을 또 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해진 지역이 또 대구, 경북, PK 또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뭐 경주 같은 데도 후보자가 바뀌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안동이라든가 몇 군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달석합도 그런 것 같고 대구에 이런 공천 문제가 강력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 출마도 하고 뭐 반발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물갈이는 잘했는데 물갈이를 또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네. 대신 그것을 좋은 인물로 이렇게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몇 석을 잃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거 없이 싹쓸이를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PK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PK도 우울경. 지난 뭐 지방선거나 지지난 총선에 비하면은 그 뭐 지지난 총선 때야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고 지금
지난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선 때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정권 심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고 또 이 지역에서 물론 뭐 최근에 반짝 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 문제 그리고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 지역에서의 정권 심판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산의 김두관 후보 한때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의 또 한판 승부가 예상됐었는데 그렇죠. 양산을 네, 이른바 또 미니 대선 이야기도 또 하나의 미니 대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다른 후보가 공천 받으면서 미래통합당에 뭐 상당히 뭐 손쉬운 싸움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결과도 상당히 또 궁금해지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 또 그때와 같은 후보가 지금 강기훈 후보 미래통합당에서는 출마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때는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 지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럼 부산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부산 사상 또 부산 북강서 이런 선전했던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쪽도 상당히 여론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후보들의 경쟁력으로 현역들이 민주당 현역들이 버텨내느냐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뭐 심판론이 또 상당히 강해진 이 지역의 정서가 더 많이 반영될 거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주목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사상인가요? 사상이죠. 사상에 장제원 후보가 있고 또 배재정 후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지난번에는 또 장제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표가 갈렸죠. 손수조 후보하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냥 장제원 후보 혼자이기 때문에 과연 배재정 후보가 이 현역 장제원 후보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이 PK 지역에서 아주 이렇게 강해지면서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다. 이런 여론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저는 이현주 의원은 부산 남구로 옮겼는데 원래 그렇죠. 중영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들어봤습니까? 글쎄요. 이 지역도 전반적인 개인보다는 전반적인 판세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비호감이 또 너무 크다면 그건 또 예외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현주 의원의 이름이 잘 안 흔들려요. 그 이야기는 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개인 후보의 경쟁력보다는 전체 판세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정권 심판론이 더 높으냐 아니면 여당의 개인 후보만큼은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남아있느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해을 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화마을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6번, 7번 패하신 장기표 선생 이분이 지금 거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호 의원 이분은 공항 갑질 문제로 해갖고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장기표 후보가 통합당에 과연 6전 7기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상당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김해가 이전에 이제 김태호 전 지사가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인가로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전도 조금의 이제 유권자 성향의 변화는 있긴 했지만 거의 이 민주당세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이 지역에. 노무현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의 영향 때문에 김해 그러면 오히려 보수 정당의 텃밭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의 그런 텃밭이 심지어는 양산은 또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 두 지역에 과연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지역의 지역적 성향도 좀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이어질지를 바라보는 중요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표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금패지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의 1세대죠. 지금 뭐 운동권들은 일종의 친북 세력들이고 친북 운동권들이고 그분들이야말로 반독재 투쟁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김근태 씨라든가 이부영 씨, 장기표 씨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운동권 1세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보내신 분인데 이 마지막
이번에 그러면 이분은 노욕은 아닌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선으로 당선이 된다면 거의 최고령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고령자죠. 예. 아마 우리 헌정사랄까 세계사 정치사에도 아주 큰 이정표를 세우지 않.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이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네. 과연 이번에는 일당이 누가 될 거냐.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일당 하면은 지역구와 비례를 다 합쳐갖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지역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주 팽팽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양강구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역구에서의 결과를 가지고서 1, 2당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당도 그렇죠. 위성정당이고 참여정당이지만 그것도 별개의 정당들이란 별개의 말이에요. 정당들이니까 예. 당장 우리가 4월 16일 날 선거 결과로 볼 때 결과가 일당이 나오는 누구냐는 것은 지역구입니다. 253개에서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당선. 팽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구처는 오히려 이 열세는 물론 전체 결과에 이 계산에 있어서는 충성이 중요한데 결정적으로는 저는 PK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PK가 과연 낙동강 벨트가 살아있느냐. 이 낙동강 벨트가 저는 숨통을 쥐고 있다. 왜? 낙동강 벨트가 더 조여지느냐 아니면 풀어지느냐. 조여진다는 이야기는 여당에 유리할 것이고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 유리할 것이고 야당, 미래통합당에 유리할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벨트의 강도가 중요하다. 과연 PK 지역에 지금 부울경에 걸려있는 의석수만 거의 60녀석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 민생당의 몇몇 지역구 의원들, 특히 저는 목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지원 후보 판대소를 할 것이냐, 눈물을 흘릴 것이냐. 근데 그쪽에 지금까지 나온 현지의 네. 여론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뭐 거기는 인물보다도 거기도 정당 투표고 그렇죠. 민주당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민주당 세력이 박지원의 정계 귀환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뭐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고 본인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통령 만드는데 나보다 더 책임자가 있느냐? 네, 나는 문재인을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대변을 했고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민생당은 저리 가고 역시 정치 구단이시네요. 저는 꼼수 구단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고영신 TV 애청자이실 텐데.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민생당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결과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울산을 주목을 해보는 것이 울산에는 또 김기현. 예, 김기현. 김기현 전 시장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21대 국회를 가면요. 저는 계속해서 국회 공방, 대치, 소송, 고소, 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선거 개입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기현 전 시장이 살아 돌아올 때 결코 뭐 가만히 있을 일은 만무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울산의 판세도 지금 울산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는 한편으로는 울산에서 또 정부에서 긴급 대응 조치 이런 것에 대한 또 약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PK가 60녀석이 또 달려있는 것이고 TK는 오히려 또 우리가 간단하게 선거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면 PK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구 선거 결과 1당과 2당은 PK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더불어가족 또 미래가족 이런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족 대 가족으로 본다면 그래도 더불어가족은 정당이 2개예요. 위성정당이.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가족을 다 합하면 그래도 더불어가족 쪽이 한 석이라도 더 앞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5석에서 20석 그 사이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이라는 이중대가 있어갖고 여기서
6, 7석을 얻으면은 아무래도 더불어 가족이 그렇죠. 몇 석이 좀 더 많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그래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기려면은 지역구에서 최소한도 한 10여 석 이상 이렇게 이겨야 해요. 요 통합당이. 과거에 3월 10일인가요? 그 당시 이근영 지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의총에다 보고한 때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자기들은 민주당이 130석, 통합당이 지역에서. 119석. 그런데 그 당시로 상황으로는 민주당은 의석이 이제 비례, 그냥 지금 유성 안 만들 때는 7석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137이고, 통합당은 한 26석 해가지고 147. 이렇게 돼서 한 10석 차이가 나니까 비례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논리를 뺐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130대 119. 그렇죠. 나름대로 이근영 위원장도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정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전 인수식 뭐 해석도 했겠죠. 결과적으로 이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당이 누가 되느냐는 지금 비례 정당은 제외를 하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125석을 넘느냐, 예, 그렇습니다. 125석을 넘느냐,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20석에 가까워지느냐. 네, 이게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20석. 그리고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벨트는 낙동강 벨트다. 낙동강 벨트. 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마산이니까. 혹시 뭐 지금은 코로나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언론 보도도 총선 쪽 보도 네.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좀 많아지겠죠. 오늘부터 보면은 벌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쭉 후보 마감이 등록이 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등록이 됐기 되면서 그런데 좀 뭐 어떤 선거 기간 중에 변수랄까 이런 것이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혹시 뭔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지금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코로나19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뭐 17일, 18일 정도 남아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코로나 제3 국면이 있다고 봐요. 아, 제3이면. 네. 대통령도 코로나19가 안 좋았다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는 뭐 찬사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자평할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19의 득을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선거에 가까워져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인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코로나19가 경제 요인 또 경제 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요인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왜 입국 금지를 또 중국처럼 미국처럼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또 국민들의 반발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평가는 또 직접 개개인마다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50몇 프로도 되지만 잘 못했다는 평가도 꽤 있습니다. 네, 뭐 그 30 몇 평가도 프로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 이전에도 높고 그게 또 작동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게 막말일 겁니다. 국민들이 막말. 이제는 이번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꼼수를 썼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가족 정당이 2개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족 정당에서 쏟아내는 막말에 따라서 막말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막판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12년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용민 바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선거 뒤집어. 판세가 다 이겼다는 선거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선거 결과에 또 큰 파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코로나19의 국면,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또 4월 지표들 심각해질지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막말 퍼레이드. 이것이 막말 퍼레이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선거는 절대 긴장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신발권을 조여 매고 총선에 임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또 유권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